네,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새 단연 화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요새 많은 화제를 몰고 계신데 저희 매부리 TV에서는 처음 오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그리고 이제 2권 책 썼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두 책의 저자 네. 이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네. 자, 요 얘기를 첫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요새 이제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시죠, 부동산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데 요새 지금 그 소장님의 뷰가 하락이기 때문에 소장님을 지금 폭락론자가 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폭등 책을 쓰신 저자분이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오해를 좀 푸는 좀 멘트 하나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어느 한쪽 방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명확히 있더라. 그런 사이클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원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지금은 이제 그냥 하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는 폭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폭등을 얘기를 했었고 그게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됐고 거의 작년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2022년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정체기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역시 소장님의 지금 생각이 맞았다. 이런 얘기. 작년 언제부터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사실 좀 이런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한 게 작년 한 9월 정도부터 이제 그 여러 채널에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막 상승장이었죠. 거의 뭐 막바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매수자들이 사는 거를 멈추게 되고 매도자들도 사실 계속 버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팽팽한 대립 상황 이 속에서 이제 간간히 급매물 거래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혼조된 이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랑 또 달라가지고 이제 댓글로 많은 또 그렇죠. 욕을 좀 들으셨겠어요. 저는 항상 욕을 얻어먹는. 그러니까 사실 그 첫 번째 책이 2018년 1월달에 나왔거든요. 그렇군. 정말. 근데 거기 머릿말에 제가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사이클에 관한 얘기를 쭉 이제 풀어갔죠. 그때도 욕을 먹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때 책 나오고 이제 유튜브 인터뷰 했을 때 그때는 침체 이제 그 책 나오고 이제 좀 지나서 인터뷰할 때가 이제 9.13 대책 나오고 막 이제 한참 막 분위기 침체될 때 제가 이제 인터뷰 나가고 이랬거든요. 그때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폭등을 얘기하냐. 투기꾼 나왔다 또 이렇게. 또 미친놈이다. 또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 영상이 다시 이제 재생이 됐거든요. 성지순례 역주행하면서 이제 돌아보니까 이게 진짜 그대로 맞았다. 그런데 이제 또 하락을 이제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또 듣보잡을 얘기.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만의 논리 사실 이제 지금도 이제 올해 상승할 것이다 보는 분도 계시고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각자의 논리를 갖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올해 하락장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 거라고 보시는 소장님만의 논리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에 있는 부동산의 특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선분양 제도고 두 번째가 이제 전세 제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뭘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매매 시장에서는 분양 시장이 따로 있어요. 분양 시장이 그리고 일반 아파트의 이제 매매 시장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되고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이 있는 그렇죠. 이게 이제 서로 시기별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이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또 그 밑에 이제 임대 시장이 있죠. 임대 시장인데 임대 시장도 다른 나라에는 월세 시장 네. 딱 하나밖에 그죠.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세 시장이 있고 전세 시장이 있어요. 이 영향을 서로 이제 나눠서 그 분석을 하면서 이 서로 간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가, 그리고 임대 시장이 매매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거를 메커니즘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상승할 때 네. 거의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최초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전세가에 밀려서 매매가가 이제 상승한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전세가가 이제 다 막 뭐 매매를 밀어 올린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아이들 도용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갖다가 그냥 붙이는 분들도 꽤 많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폭등장을 한번 겪었잖아요. 겪게 되면 이때 수요자와 매도자, 그 대중심리 상태가 서로 이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집을 최대한 안 팔려고 하면서 매물을 걷어들였죠. 그리고 호가를 굉장히 크게 올리고, 그렇죠. 그걸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사는, 적극성을 굉장히 크게 띄면서 이제 쫓아가면서 사니까 폭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번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매도자들이 기대 심리가 너무 큰 거예요. 예전에는 상승장 초반에는 한 2,000, 3,000 올려도 이거 부담스러워, 누가 사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올렸는데 매수자들이 와서 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지나서 보니까 한 5,000 뭐 이렇게 올려도 사지 않겠나,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또 내놓는데 매수자들이 또 그걸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까지 이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냐면 한 2억, 3억 이제 호가를, 실거래가가 탁 뜨면은 그거보다 이제 호가를 그렇죠. 한 2억, 3억 이상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매도자들이 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게 이제 과유불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그동안에는 쫓아가서 샀는데 이제는 이제 못 쫓아가는 상황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가격 부담이 너무 커졌죠.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호가 갭이 너무 크면, 문제는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매수로 끝이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간 가격에. 그러면은 이 가격에 샀을 때 과연 누가 이제 내 위에 누가 사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발목을 잡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규제의 누적 효과예요. 규제의 누적 효과.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일정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수십 번, 거의 한 26번, 거의 30번 했죠. 그 정도에 되는 굉장한 매수 위주의 규제가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장에 누적돼서 효과를 일정 정도 발휘하고 있단 말이죠. 양이 누적되면 나중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지금 그 시점이 어느 정도인 거죠.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매수자가 이제는 이런 상황에 닥치면 이제 매수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매수자들이 이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보면 매수자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매수자가. 그 매도자들이 이제 버티는데, 여기에서 간간히 이제 정말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꼭 팔아야 되는. 이 사람은 매수자가 없으니까 시세대로 내놓으면 안 팔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매로 내놔야죠. 그게 이제 간간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일정 정도 이제 하락하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는데, 문제는 이게 정책에서는 연결성이 없어요. 하락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더 싼 게 나와요. 상승장이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는 것처럼 되는데, 그렇죠. 하락장에서는 이게 급매물 거래되면 그 밑으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급매물 거래되면 다시 매도자들이 이게 팔렸네? 그럼 조금 더 올리죠.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두서가 없네요, 한마디로.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반대 현상인 이 강남에서 뭐 반포자에 막 70몇 억에 팔리고요. 또 은평구나 도봉구도 사실 데이터상으로 마이너스가 찍혔는데 거기서도 신고가 찍은 게 또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혼재되는 것도 그런 논리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기가 오면 서로 연결선상은 없어요. 연결선상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아파트는 급매물로 하락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옆에 아파트에서는 신고가가 터지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매도자들은 호가를 높이 올려놓은 상황에서 버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수자들이 안 사고 있으면 끝까지 버티면 여기서 누군가 급매물을 나오는데 이 매수자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살 거야. 그죠? 나는 이 집을 꼭 사고 싶어. 이 가격이라도 사겠다. 그래서 하나 사면 이게 신고가가 딱 터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을 뭐 막을 방법도 없는 거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가들이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누구나 선호하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집. 그러면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싼 가격이라도 나는 이 동네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연결선상이 없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이런 신고가가 터지면 연달아 거래가 나와요. 매수자들이 네. 같이 쫓아가서 같이 산단 말이죠. 근데 정체기에서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신고가 하나 터지면 그 다음에 거래가 생겨야 되는데 또 멈춰버리는 거죠. 서울 기준으로 지금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는 이제 언제부터라고 봐야 정확합니까? 사실은 뭐 이게 딱 끊어지는 그렇죠. 건 없죠. 그렇죠. 그냥 분위기가 그렇죠. 서서히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그 한 9월 인터뷰 할 때는 그래도 올해 말까지는 좀 어느 정도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아마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정체기가 될 네.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왔죠. 그렇군요. 예. 강남 얘기하셔서 조금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이 다주택자가 굉장히 불리한 지금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뭐 키워드 가장 뭐 핵심 키워드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데 네. 이 똘똘한 한 채는 뭐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강남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결국 강남의 아파트는 사실 나와 있는 매물은 뻔하고 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 싶으면서 들어가는 사람의 수요는 많으니까 이 외곽은 뭐 좀 빠질지 모르겠지만 강남은 계속 굳건할 거로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건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전 국민의 뭐 거의 한 95% 이상 거의 사실은 시세 차익을 위한 매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요. 집을 그런 거 없이 사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이 있다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위를 주고 살 사람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있을 때 연결하면서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막바지라는 거죠. 지금은 사실 무주택자 위주로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러면 살 사람은 또 많이 샀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추가 매수, 추격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강남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인 건 맞아요. 그래서 가장 늦게 하락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주변이 만약에 다 침체되고 진짜 주변이 다 하락한다. 그러면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2007년 이후에 하락할 때 오히려 강남이 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예. 그럼 이번도 정체기를 지나서 하락장이 오면 이번에도 강남이 폭이 또 가파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 많이 오른 만큼. 많이 오른 만큼 사실 안 사고 이제 버티면 결국에는 매도자들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누군가는 정말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꼭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매수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강남이 제일 마지막에 빠지잖아요. 네. 그런 시기는 언제쯤 올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예. 정체기가 끝나는 시점을 지금 빠르면 이제 2022년 말쯤. 그다음에 정체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락장이 오기 전에. 하락장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늦다.
라면은 이제 2023년까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강남은 하락장에서 좀 버티다가 네. 좀 다른데 더 빠지면은 그때부터 좀 하락 시작하겠네요. 시작은. 그때쯤 되면 이제 강남도 사실은 거의 끝난 분위기. 그래요? 네. 아까도 소장님이 대출 얘기하셔가지고 네. 관련 질문 좀 준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거 다 분석 필요 없고 지금 대출 너무 쪼이고 있지 않느냐. 네, 사고 싶은 네. 사람은 지금 많다.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못 사니까 떨어지지. 만약에 새 정부가 대출 다시 풀어주면 뭐 다른 면서 필요 없어 다 올라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거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이제 이걸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느냐 여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동성이거든요. 결국에 대출을 많이 해주냐? 그거는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고, 그죠. 대출을 쪼인다? 그럼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측면에서 보면 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실행력 부분인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저는 지금의 대출 규제를 정부가 정확히 이 부동산을 쪼이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냥 가계부채,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있어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이제 위험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가 이제 위험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2021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율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죠. 그래서 한 9월, 10월 이 정도에 정부가 은행들한테 니네 대출 너무 과대하게 하지 마. 그래서 뭘 지켜? 대출 한도. 그 은행마다 1년에 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해 말쯤 되면 이제 스스로 조절들을 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지켜진 거죠, 올해가. 이제 그 2021년이. 작년이요? 예. 그래서 그때 정부가 조금 과하게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출 전체적인 은행한테 똑같은 이게 멘트가 나가니까 규제처럼 느껴지고 또 거기에 은행들이 과하게 좀 반응한 데가 있죠. 그래가지고 먼저 닫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좀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한도가 좀 남았네. 그래가지고 한 11월 달쯤에 다시 맞아, 풀었잖아요. 맞아. 네. 그게 뭐냐면 그냥 대출 한도로 그냥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정부가 과하게 이제 막 풀어줄 수 있고 닫을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은행의 수익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가 하란 대로만 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런 정책을 좀 바꾸더라도 은행이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냥 은행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정부가 딱 개입해서 하면 이거는 독재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뭐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우연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인이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과 관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돈이 많이 풀리면 사실은 이게 무조건 올라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부자인 사람이 무조건 사냐 이거하고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부자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도 다 똑똑한 분들인데. 그냥 이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돈이 많아.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돈이 정말 많아요. 많은데 부동산이 이제 안 올라갈 것 같아. 이건 끝났어. 그러면은 부자들이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이걸 사야 됩니까? 다른 거 사겠죠. 그죠. 주식을 사거나 금을 사거나 그죠. 비트코인을 사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펀드를 사거나 이런 대체 투자 수단이 있는데 굳이 떨어지는 이거를 사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방향이 같을 때는 상승장에 있을 때는 효과를 크게 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최근에 거의 2배 이상 아파트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나중에 지나면 다시 이제 좁혀지겠죠. 그럼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이게 무조건 대출 풀고 쪼인다고 단순하게 이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 요령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네. 네,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를 시청자분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할 때가 이제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 그렇죠. 이게 왜냐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욕으로 다가오는. 자, 일단은 그렇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장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사셨죠. 네. 많이 사셨죠 정말. 근데 아직도 집을 사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많이 있죠. 여전히 이분 고민입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냉정하게 이제 수요의 목적, 집을 사는 목적을 좀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군요, 먼저. 그렇죠. 내가 뭘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실거주로. 저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 좀 마음 편하게 좀 실거주. 예. 지금 불안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떨 때는 정말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게 내가 실거주가 목적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게 불안해서 사는 일종의 공포 수요인지 네. 그걸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걸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서 공포 수요 같다. 예. 그러면 멈추시라. 멈추시라. 공포 수요가 거의 마지막 수요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식 막 그 불장일 때 네. 그때 누가 나타나면 이제 상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애기 어분, 그렇죠. 애기 어분 아줌마가 오고 어린애들만 오고 주식에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 객장에 나타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이제 마지막에 상투 잡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살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샀던 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이분들을 냉정하게 저는 이제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살 기회가 있었는데 냉정하게 정말 요거 얻어먹을 거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본인이 다 기회를 걷어찬 거예요.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그렇죠. 떨어질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면은 이 사람의 뒤를 받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 지표네요. 죄송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그냥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네. 그냥 참는 게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 지금 사서 편할 거다. 이거는 사실 착각인 거예요. 떨어지고 있으면 정말 거의 저는 좀 표현이 좀 약간 강하게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를 상상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안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냉정하게 진짜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실소유자.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사세요. 그거는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고민한다는 건 뭐냐? 아시겠죠? 고민하는 건 뻔한 거예요. 고민하는 거는 실수요가 우선이 아니에요. 이 돈이 더 우선인 거죠. 올라가냐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주저하는 거고 안 사자니 올라갈 것 같고 이거죠. 자, 그럼 이분들이 계속 참고 하시다가 여기까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난 도대체 언제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언제쯤이 이제 기회가 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고민을 하시잖아요. 저는 고민하지 말고 눈 감고 사라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부터 약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 네.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이때는 저는 이제 이때는 눈 감고 사시라. 그 눈 감고 사는 게 요 최근 사이클로 보면은 한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2015, 16 15, 16 정도. 약간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때도 뭐냐면 많이 올랐는데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반등을 좀 했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면 사실은
그건 신이죠, 신 뭐. 아니요, 바닥에서 사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오히려? 바닥에서는 바로 이 V자 반등을 하지 않아요. U자 반등이거든요. U자 반등이기 때문에 사실 바닥에서 샀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걸 견뎌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바닥이라 느끼는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닥이 실제로는 한 2013년 정도거든요. 근데 2013년에 샀다 그러면 2014년, 15년 정도 한 2년 이상 고민 굉장히 이거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이제 옆에서는 또 질타가 막 쏟아져요. 이런 바보 같은 거. 지금 집을 왜 사냐? 그렇죠. 네. 그때 진짜 집 산 사람들은 아마 욕을 그냥 질타를 주변 가족들한테 엄청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약간 올라가요. 이제 확실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2015년.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을 대충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시장은? 제대로 된 이제 하락, 순수한 하락은 한 5년 정도 되고 5년 된 다음에 이제 안정, 또 그때도 정체기가 또 있죠. 그때도 똑같아요. 반대 상황으로 네. 매수자들이 이제 안 사고 네. 매도자들도 이제 안 팔아요. 바닥기가 되면 매도자들이 지쳐요. 이제 이제 안 팔아. 안 팔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매수자들은 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안 사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쭉 기는 거죠. 그럼 이거를 깨는 게 뭐냐? 전세가 이제 이때 쭉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가격을 밀어 올려요.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자 1주택자분들은 뭐 항상 숙제가 딱 갈아타기, 그죠? 네. 갈아타기 하고 싶은 분들이 뭐 많은데 지금 또 대출 맡겨서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외에 이제 그럼 만약에 정말 하락책이 온다면 내가 선제적으로 집을 팔고 무주택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네. 채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욕을 이제 실거주자도 팔으라고 했다고 이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네. 하지만 저는 팔 수 있으면 파셔라. 그러면 종합적으로 1주택자분들은 지금 팔 수 있으면 팔아라. 네. 그리고 언제 다시 사라? 10년 뒤에.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은 예. 이제 어차피 투자 목적이 더 크잖아요. 그게 거의 한국에서는 90% 이상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데를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수도권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지방의 일부 도시들은 또 지금 올라가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이클이 다른 거죠. 그렇죠. 공부를 해서 이제 공부를 좀 된 분들은 이런데 여기 서울 수도권은 무주택 포지션 취하고 지방을 사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벌어가지고 이제 서울 사기 좋은 시점이 딱 오면 이제 이때 서울에 진짜 좋은 집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때 여기서 더 불렸으니까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올 거라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체감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청에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 네. 당장 돈촌중 나온다면 굉장히 또 가점 높게 마감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서울의 미분양이 이제 소장님의 논리대로면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언제쯤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서울은 올해 이제 2022년에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2023년이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만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같은 시장이에요. 같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인천, 서울 이게 같은 시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외곽에서 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올해 이제 2022년에는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이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서서히 외곽에서부터 미분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안으로 분위기가 넘어와요. 넘어와서 지금 정부가 제일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이럴 때 분양가가 좀 높으면 미분양이 100% 나오거든요. 안 팔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막 뭐가 안 팔리냐? 뭐가 안 팔리냐 이거죠. 뭐가 안 팔리냐? 그럼 분양에서 지금 미분양이 나오는 지역이나 좀 미분양이 낮다 하는 현장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다 비싸다. 그렇죠. 주변
주변 아파트나 이런 네. 걸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오를 것 같지 않다.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굳이 얘를 안 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서울은 왜 미분양이 잘 안 생기냐? 정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강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을 옥죄기 위해서 사실 다른 일반 택지 지역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보다 가격이 더 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확실한 로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마진을 먹고 가니까. 예. 그러니까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둔촌주공 지금 분양가면 사람들 무조건 사죠. 그렇죠. 무조건 사죠. 예. 근데 이제 이 변수가 시간이 지나서 좀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둔촌주공.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분양가가 확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하면 미분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쓰는 이유가 중간쯤에 상승장 중반쯤에 이게 이 메커니즘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승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안 쓴 게 분양가가 더 높아요, 일반 아파트보다. 근데 얘가 팔리고 얘가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얘로 인해서 일반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얘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막아도 얘가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얘가 분양이 끝나면 얘가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정부의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규제가 아니고 오히려 부양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수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 3법을 저는 임대차 3법 자체는 아주 뭐 최악의 제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에 이런 제도를 언제 적용하느냐, 가장 최악의 시기에 적용을 한 거죠. 사실은 제가 그걸 분양가 이제 임대차 3법 논의가 나올 때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때 이걸 적용하면 나중에 폭등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폭등을 했잖아요. 그걸 뭐냐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 적용하고 부작용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임대차법 시행 2년 요것도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연결을 잘 우리 시켜주고 계십니다, 부장님이. 자, 올해 이제 시행 2년 맞지 않습니까? 여름에? 네. 어떻게 이것도 또 의견이 갈려요. 네. 이게 다시 이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네. 점프를 해서 전세값도 자극이 될 것이다. 그게 네. 아니고 지금 전세가 좀 물량이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지장 없을 것 같다. 이게 갈리는데 소장님 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임차인의 생각이나 임차인의 입장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보시면 지금 임대차 3법 이전에 2년 전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임대차 3법에 올라간 가격 전에 그렇죠? 옛날 가격으로 지금 있는 분들이 한번 이제 갱신한 분들. 여기서 이제 툭 튀어나오면 뭐가 되냐면 이분들은 전세가가 거의 2배 이상 뛰어버려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세대로 들어간다면. 그렇죠.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이 가격을 이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예요. 지금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격만 2배 올라간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세 대출이 일반화되면서 전세 대출을 끼지 않은 전세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자도 2배 올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만약에 이 집을 고수하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4배가 되는 거예요. 아, 금리 뛰어서 2배. 그죠? 가격 뛰어서 2배. 그리고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자를 100만 원 냈다면 이제는 이자를 400만 원 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이 되죠. 400만 원 내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야죠. 뭐. 그렇죠.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년만 살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바라니까. 그러면 항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음 올라가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서서히 올라가면 다음에도 이 정도 올라갔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는 거 내가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응 기간이 없는 거죠. 이 사람. 그러면 이런 거를 감당이 안 되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임대인들이 이 가격을 고수하게 되면 이 세입자들이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전세가가 이제 잘 안 오를 거다. 얘기를 제가 미리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지금 물건들이 막 쌓이고 있죠. 그게 뭐냐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옛날처럼 막 폭등하거나 막 상승하거나 이제는 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죠. 그럼 약간 하락 안정세가 접어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서두에 소장님이 이 하락장이 지나가면서 또 전세값이 오르면서 매매가 자극될 수 있다고 어느 시점에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때 그 예상은 왜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에만 있는 상품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상가나 뭐 다른 거에는 전세라는 상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사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나는 상품의 제도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주는 거는 계속 매매가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세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전세라는 제도의 특성이 뭐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거죠. 전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돈을 좀 더 주고 나중에 이 보탠 돈을 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셈인 거죠. 강제로. 그런 거니까 사실 손해보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뭐냐? 하락장이 되면 거주 문제를 이제 매수로 해결할 것인가 임차로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손해 보잖아요. 그러면 다 대부분이 임차로 해결하려고 이제 몰려요. 그럼 이게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적돼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누적되면 이제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사실 투자자들이 집을 안 사잖아요. 그럼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하락장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이제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딱 에너지가 쌓이게 돼요. 그렇군요. 이게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이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막은 게 전세난이 이제 5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힘이 센 거죠. 그러면서 그 힘으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는 거죠. 다시 원점 들어가면은 이 전세에 응축된 에너지가 전세값을 밀어 올리면서 매매가를 자극하는 시기를 우리 소장님은 2030년 초반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집 살 걸 기다리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 얘기 듣고 너무 암담할 수 그렇죠. 10년을 더 기다리란 말이냐 나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당위나 가치관을 개입하면 그렇죠.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그건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진짜.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저는 이제 좀 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장은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가치관이나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당위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자꾸 왜곡하게 돼요. 왜곡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 선생님 다시 또 책을 쓰십니까? 아파트 폭등의 시기가 온다. 2030년쯤에.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원래 예비된 질문이 다가오는 하락장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 이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앞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사실 무주택자들은 이제 만약 정말 나는 서울 수도권만 보고 있다. 지방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버텨야 되는 거고요. 그죠. 지방에 좀 아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런 데들은 좀 올라갈 거는 같다. 그러면은 이런 데를 사셔도 무방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조심스러운데 팔 수 있으면 파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항상 파는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올라갈 때 팔아라. 왜냐면 부동산을 제가 수십 년 이제 현장에서 겪어보니까 정책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매수자가 없어져요.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가격을 낮추기는 좀 애매하고 그럼 시세대로 내놓으면 여러 사람하고 비슷한 물건이 매수자는 뭐 많아야 한 사람.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운에 가깝게 거래가 되고 정말 꼭대기에 신고가 찍으면서 파는 분들도 있고 운이 좋은 분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런 거를 운에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올라가는 거를 좀 인정하셔라.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 더 먹을 거 좀. 네, 그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게 너무 어려워요. 항상 뭐냐면 그 뒤에 팔 수 있을 거다라는 뭐 일종의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겪은 사람으로서 그런 자신감 필요 없다. 네, 좀 일찍 팔고 팔아야 그게 결국에는 파는 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좀 파시려고 어차피 하락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들고 가겠다. 그럼 마음을 정말 굳건하게 떨어져도 나는 버티겠다. 그럼 준비도 좀 만약에 대출 있으면 이자 올라가는 거 좀 예상하고 좀 여유 자금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가족들 단돌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 싸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요? 상승할 때도 많은데 하락할 때 더 심해요. 이제 왜냐면 이자 부담 생기고 하락하니까 이제 원래 원금에서 손해 보는 거잖아요. 이제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때 네가 사라고 안 했으면 그 이제 이때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격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빵 터지는 거죠. 네. 내가 사자고 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가족들이 이제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서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실 일률적이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지방이나 서울 수도권은 사이클이 꽤 많이 다르게 돌더라고요. 다른 데도 있고 이제 좀 같아진 데도 있고. 네. 근데 같아진 게 사실은 상승이 이제 비슷하게 된 거지. 사실 기간 자체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지방에 들어가도 이렇게 오를 때가 꽤 있나 봅니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이제 제가 오픈해드리기는 네. 어렵고 사실은 잘못하면 요즘은 투기 심리가 이렇게 확 아직 그 에너지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어디 괜찮다더라 그러면 글로 쫙 몰려가가지고 완전 그 시장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절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공개된 자리에서는 전혀 이제 지방 좀 얘기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요. 제가 이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이제 제가 이제 제 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지방도 근데 최근에 막 뭐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도 쫙 돌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도 거의 막 오르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나 보죠. 그렇죠. 그래요? 네. 있습니다. 많이 지금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올라갈 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세권에서만 이제 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지방 시장을 잘 모르게 되는데 잘 찾아보면 또 그런 데도 있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장님 계신 데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왜 만드셨고 이제 앞으로 요 연구소를 통해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사실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에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무주택자분들이 스스로 다 기회를 걷어차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제 그 다른 지표들 있잖아요. 뭐 금리 올라가네, 인구가 줄어드네. 사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인구는 늘고 있었는데 인구 줄어들 거를 몇십 년 뒤의 일을 지금 막 걱정하면서 봐라 이제 나중에 집 남아 돌아가지고 일본처럼 될 거다 막 이런 게 그래서 좀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좀 집을 좀 그럴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을 좀 사서 요즘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부의 사다리 이게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유일하게 이제 재테크 시장에서만
남아 있는데 가장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시장이 저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의 사다리를 꼭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책을 썼고, 사실은 원래 제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라는 그 채널명을 가지기 전에는 뭐였냐면 무아바라고 했었어요. 무아바는 뭡니까? 네,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 알. 아, 그렇게 이제 하고 갔는데 약간은 구독자분들은 무주택자분들이 저를 보지 않아요. 아, 그리고 투자자들만 저를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안 맞구나. 그래서 이제 채널명을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로 이제 바꾸게 됐고, 네. 스스로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도 유튜브 보고 뭐 블로그 보고 이러면서 전문가들한테 기대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막 뭔가 살 때 고민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저한테도 메일이 계속 오는데 상담받고 싶어요. 저는 개인 상담을 절대 안 받거든요. 그래요? 네, 저랑 안 맞아요. 그래요? 이분들은 뭐냐면 다 정해갖고 와요. 그걸 더 원하는 답을 듣기로 그죠? 원하거든요. 저한테 그냥 자기가 이 맞냐 틀리냐 예.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다 틀릴 때 대부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바꿔주려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담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받는 거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남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사이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이나 이거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기대해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전문가를 또 잘못 만나면 또 완전 그렇죠. 크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채널과 책 이걸 만들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앞으로 똑같이? 똑같이 지금 유튜브는 계속 할 거고,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유튜브에도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조회수에 이게 초월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늘 쪼입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주제 이런 건 다 생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 주제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약간의 흥미 위주, 그리고 관심 있는 그런 주제 위주로 들어가고, 이제 제가 정규 강의 같은 게 이제 하나 만들어서 굉장히 길어요. 거의 한 50시간 정도.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나요? 후랭이 TV라고 이제 후랭이님 제가 가장 처음에 이제 인터뷰한 채널인데, 이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를 곧 이제 할 생각이고, 그 강의를 들으면 아마 책보다 훨씬 더 이제 심도 있는 사이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도 병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우리 이현철 소장님 모시고 굉장히 긴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요 얘기 준비했는데 깜빡했다 이런 거 있으면 뭐 공부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무조건적인 다독 이런 거보다는 좀 기준이 좀 잘 잡혀져 있는, 제 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책들을 좀 한두 권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잡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너무 유튜브에 유턴하지 마라. 기대지 마십시오. 유튜브는 저도 유튜브를 찍지만 여러분한테 완전한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유튜브의 특성상.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도. 오늘 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장님 한 번 더 모셔서 또 변화된 사이클 한 번 더 검색해보는,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